네, 명태균 씨와 관련된 의혹 가운데 한 갈래가 바로 미공표 여론조사를 둘러싼 의혹인데요. 오늘 여론조사 전문가 연결해서 이 문제를 한번 좀 총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일 케이스텍 컨설팅 소장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여쭤볼 게 좀 많은데요. 네네. 일단 먼저 오늘 아침에 뉴스 토마토가 보도한 내용부터 좀 먼저 점검을 하고 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명태균 씨와 강혜경 씨가 나눈 통화 내용이라고 하는데 일단 좀 잠깐 같이 좀 들어주세요. 네. 윤석열이를 네. 또 올려갖고 예. 홍준표보다 한 2% 앞서게 해주있어. 알겠습니다. 그 젊은 아들 있다 아닙니까? 네네네. 무언가반에 그 결석 올려갖고 네네. 예, 2, 3% 홍보다 더 나오게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외부 유출하는 거니까. 네. 네, 이게 지금 이 통화가 2021년 9월 29일 오후 4시 50분에 이루어진 그 통화라고 하는데요. 홍준표보다 2% 앞서게 해달라. 2 내지 3% 홍보다 윤이 더 나오게 해야 된다. 이거는 조작입니까 아닙니까, 소장님? 이 말만 가지고는 명백하게 이거는 여론 수치를 조작해달라는 요구로 그렇게 들리거든요. 그래요? 네. 그렇게 이게 2% 앞서게 해주이소라는 말이 나오는데, 예. 여론조사 숫자가 누가 누구에게 얼마가 앞서게 해달라 이런 말은 사실 여론조사를 일반적으로 하는 과정에서는 네. 나올 수가 없는, 어떻게 나왔냐라고 물어야 되는 거지, 결과를 보는 거라면. 그렇죠. 예, 그렇게 들려서 이거는 조금 심각한 대화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이거는 조작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화 내용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 네, 근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2%는 어떻게 올릴 수 있는 겁니까? 표본 구성을 달리하는 겁니까? 이럴 때는? 지금 이 대화만 봤을 때는 네. 젊은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응답하는 맞아요. 개수를 올려갖고라고 표현하는데 예. 이제 이거를 예를 들어서 실제 가능한 방법에 대입을 해본다라고 하면 예. 보통 이제 그 젊은 층들이 응답률이 좀 낮은데 음흠. 이 말 속에서 나오진 않지만 이제 추정하건대 예를 들면 그 중에도 윤석열 후보 당시의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말하는 응답자가 있을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개수를 올려갖고라는 말은 이제 가중치를 줄 때 이들에게 특정하게 가중치를 더 주는 거죠. 원래는 이제 젊은 사람들이 부족하니까 가중치를 줄 때 누구를 지지했든 동일하게 예를 들면 20대가 조금 0.5만큼 모자라면 0.5만큼 더 곱해주는 방식으로 가중치를 줘야 되는데 전체를 예. 그게 아니라 이제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하면서 가중치를 올린다라는 말은 그 사람을 지지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에게 가중치를 더 주는 방식인 거죠. 그래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게 이제 예를 들어 정말 통계를 조작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근데 그런 방식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만약에 로 데이터가 있다면 얼마든지 검증은 가능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그거를 조작을 한다고 할 때, 예. 전체 로우 데이터가 있으면 다 검증이 가능한데, 네. 이제 부분적으로 있을 때는 사실은 그 조작된 숫자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끼워 넣는 방식에 따라서는 구분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복잡해집니다. 그래요. 네. 근데 어차피 이거는 지금 이 언론의 영역이 아니라 수사의 영역인 것 같고요. 네네, 그 이상은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하나하나 좀 정리 좀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까지 나온 모든 의혹들을 좀 종합 정리를 하면 미공표 여론조사가 23번 실시가 됐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미공표 여론조사라고 하더라도 모두 선관위에 사전 신고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규정이? 이게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선관위에 신고를 하는 게 맞는데, 네. 선관위 여론조사심의위원회 보면 이제 신고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예. 이게 뭐냐면 이제 언론사랑 같이 일정 수준 이상의 언론사랑 같이 시행하는 여론조사. 예. 그건 이제 공표가 되니까 그 대신에 사전 신고 의무를 면제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정당에서 의뢰하는 조사들이 신고 의무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후보 캠프라 하더라도 이제 어떤 대선 후보가 확정이 되면 정당의 후보가 되는 거고 네. 그 후보 캠프에서 공식적으로 의뢰를 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정당이 의뢰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갖기 때문에 네. 신고의 의무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요? 공표도 하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이제 이게 미공표 여론조사가 어떤 자격에서 수행했냐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이제 그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뭐 후보에게 뭐 전달했다거나 아니면 누구인가에 뭐 어떻게 활용했다 이런 것들은 신고를 다 해야 되는 조사들이고요. 네. 단 이게 이제 공식적인 어떤 정당의 의뢰로 볼 수 있는 조사인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 범위를 좁혀가지고 2021년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미공표 여론조사를 했다. 윤석열 당시 후보를 위해서 이러면 이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일반 지금 봐서는 신고 의무 규정이 적용되는 조사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신고 의무 적용 대상이다. 네네. 자, 그러면 신고를 할 때 신고 항목이 뭐가 되는 겁니까? 여론조사를 언제 실시하고 뭐 누구의 의뢰에서 얼마만큼 표본을 할 거고 네. 어떠한 선거에 대한 조사이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붙여서 그 여론조사에 실시할 설문 내용이 뭐라는 설문지 안까지 같이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의뢰인도 신고 대상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신고 대상에 포함이 되죠. 근데 지금 일부 보도를 보면 미래한국연구소가 했던 것 중에 의뢰인이 없는 것도 있다던데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드뭅니다만 드물게 그 여론조사 기관이 자체 조사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네. 목적은 어떤 다양할 수 있는데,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의뢰인이 없는 조사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의뢰인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없는 걸로 하고 여론조사 기관 이름으로 자체 조사를 신고를 하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명태균 씨나 아니면 미래한국연구소가 네. 당시 윤석열 후보의 의뢰를 받아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조사를 한 다음에 그 조사 결과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당시 후보에게 제공을 했다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 자체는 이제 가능한 어떤 상황일 수 있는데 그게 법적인 틀을 벗어나서 가능한 방법이긴 한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일회성으로 그럴 수 있잖아요. 이제 특정 그렇죠. 여론조사 기관이 어떤 관계에 의해서 그냥 우리가 조사를 해서 네. 후보 측이 어떤 정보를 이렇게 좀 보태주는 차원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보면은 사실 그게 이제 법의 위반까지 가지는 않는 문제일 수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반복적으로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계속해서 여론조사를 상당량의 규모를 했고 네. 그것이 전달됐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이게 대가성이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는 사실은 이제 이 정치자금법, 선거자금 관련된 위반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예. 여론조사를 본인의 그 여론조사 기관 이름으로 자체적으로 하는 것 자체는 불법 사항은 아니지만 예. 그것이 어떻게 활용됐냐에 따라서 이제 선거법의 적용 소지가 상당히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정리를 하면 만약에 반복적으로 미공표 여론조사를 해서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제공을 했다면 윤석열 당시 후보도 나를 위해서 명태균 씨 내지 미래한국연구소가 여론조사를 하고 있다라는 걸 인지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것은 암묵적 의뢰로 해석을 할 여지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봐야 되죠. 왜냐하면은 여론조사 기관이 네. 아무런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렇게 수십여 차례 그것도 상당량의 규모의 조사 표본을 가지고 조사를 해서 그냥 준다라는 것이 네. 사실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 지금 보도를 보면은 미래한국연구소나 이런 어떤 명태균 씨가 운영하는 관련된 곳들이 그렇게 그 엄청난 자금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자유롭게 해서 후보들에게 제공하고 할 만큼 어떤 자금 여력을 갖고 있는 사도 아니었고 예. 그리고 이제 그때 그 여론조사를 시행했다는 규모나 물량 자체가 사실은 어떤 계약 관계나 그런 것에 의하지 않고 의하지 않고 이렇게 자체적으로 했다라고 보기에는 예.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그런 수준인 것 같아요. 그러면 바로 여기서 이제 여론조사 비용 지불 문제도 여기서 발생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이쪽에서 여론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면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이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더 규명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지금 관련된 분들 증언자들 중에는 이제 강혜경 씨라는 분이 등장을 하는데 이분이 그런 것을 이미 증언을 본인 입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3억 6천만 원에 달하는 명세서 청구서를 가지고 갔었다. 뽑아달라고 해서 뽑아줬다. 그냥 대금을 청구하러 갔다라는 얘기겠죠. 예.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게 그 당시에 직접 바로 받지는 않았지만 어느 시점인지 제 시점은 잘 모르겠는데 여론조사 대금을 이제 누구에게인가 어떤 캠프가 됐든 후보가 됐든 여론조사 대금을 청구한다라는 과정이 있었던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계약이 어떤 형태의 계약서가 있었냐 없었냐를 떠나서 그런 어떤 이제 의뢰를 하고 의뢰를 받아서 여론조사 수행하고 대금을 청구하는 그런 일반적인 절차 과정이 사실은 진행이 된 거다라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처음에 이제 오늘 뉴스토마토가 보도했던 내용과 어찌 보면 연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미공표 여론조사가 일반 여론조사하고 뭐 다르게 실시가 된다든지 특징이 있다든지 혹시 이런 게 있습니까? 되게 그런 경우는 이제 후보 캠프나 네. 뭐 당에서 의뢰해서 하는 경우에는 이제 그 일반적으로 여론조사에서 우리가 보도 언론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는 뭐 A, B, C, D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얼마가 나왔다. 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좀 분석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캠프에서 할 때는 여론조사랑 사실 투표는 다르기 때문에 선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투표자들은 이제 연령별 투표율이 다르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보정을 해서 보면 실제 판세가 어떻게 될 것 같다. 뭐 이런 어떤 추정치들을 내기도 하고 그거에 그렇죠. 따라 선거 전략을 세우기도 하기 때문에 네네. 다양한 분석들이 지금 수반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국민의힘 당원 57만 명의 명부를 캠프에 제공을 했고 이걸 가지고 만약에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걸 명태균 씨가 했다면 네. 누군가가 명부를 명태균 씨한테 전달을 했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명부를 전달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걸 가지고 여론조사를 실시해 달라라는 여론조사 의뢰로 이해를 하는 게 맞는 거 상식적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지 않고 명단을 유출하면 정말 그야말로 명단 유출인 거죠. 그렇죠. 이게 아무리 가상번호 형태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요. 네. 예. 그래서 당원 명부를 제공하는 것들은 보통 경선 과정에서 네. 일정 기간 동안에 당원들을 대상으로 뭐 문자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차원에서 당 선관위에서 이제 제공을 하거든요. 예. 거기에 이제 사용 규정이나 뭐 이런 또 규격들이 엄격하게 규정이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여론조사 허용이 될 수 있는데 예. 그렇다고 하면은 어느 후보는 후보 캠프에서 여론조사 기관을 이제 접촉을 해서 예. 이런 당원 명부를 가지고 뭐 얼마만큼의 어떤 표본에 여론조사 해달라 이런 의뢰 과정이 있어야지만 그 명부가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경선 후보 캠프에서 공식적으로 명부를 여론조사 기관에 전달하면서 조사를 해달라가 아니라 후보 개인이나 또 다른 어떤 그냥 관계자 개인이 명부를 넘겨주면서 조사를 해달라 이럴 수가 있는 건가요? 만약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조금 이제 애매한데 이제 경선 과정에서 이 부분은 그 당 선관위가 어떤 이제 규정들을 정하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예. 이게 이제 일반 그 공직선거와 관련된 거긴 하지만 공직선거법에 적용을 받는지는 제가 법 적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예. 그러나 어쨌든 이게 그런 어떤 공식적인 그 과정 없이 그 외부 제3자에게 지금 당원 명부가 넘어간 것 자체는 어느 쪽에서 판단하더라도 당에서 판단하든 선관위에서 판단하든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안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과정 속에서 배포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게 없이 누군가에 의해서 그냥 뭐 예를 들어 명태균 씨 관련된 쪽에서 당원 명부를 56만여 명의 관련 명부를 입수했다라는 것은 설명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 어제 저희가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본부 부총장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이제 당원 명부가 USB로 전달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때 스파이 넘버를 심어놨기 때문에 추적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어떤 얘기가 되는 겁니까? 그게 이제 각 후보 진영마다 동일한 이제 당원 명부가 제공이 돼야 되는데. 네. 당에서도 그런 이제 선거 그 관리를 할 때 이런 어떤 명단, 명부의 유출이나 여러 가지 그 오용에 대한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이제 혹시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확인하기 위해서 각 USB마다 별도의 어떤 그 고유한 번호들을 넣어줄 수가 있잖아요. 서로 이제 그러니까 보안 장치 같은 거죠, 일종의. 네. 예를 들면 서로 다른 번호를 넣어놔서 어떤 게 유출됐는데 그 USB에 어떤 번호가 있는지 확인이 되면 어느 후보 캠프 USB가 유출된 건지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아마 안전 장치를 했다라는 것 같은데 그거는 사실 근데 이 유출된 당시에 그 원본 USB나 전체 명부가 있어야지만 이제 규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파기됐으면 지금 뭐 추적은 불가능한 거겠네요, 그러면?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요? 지금 그 미공표 여론조사를 좀 여쭤봤는데 이거 말고 공표된 여론조사 있지 않습니까? 네. 특정 언론사와 미래한국연구소가 함께 여론조사 기관인 PNR에 의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비용은 전액 미래한국연구소가 냈다라고 하는 게 강혜경 씨의 지금 주장이거든요. 네네. 이 주장을 사실로 전제한다면 이건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언론사와 뭐 미래한국연구소가 공동으로 의뢰해서 조사를 했는데 비용은 미래한국연구소만 부담했다. 네.
이제 뭐 그 형식상으로 보면은 좀 이상하긴 한데. 여론사를 공표하려는 입장에서는 이제 언론사 뭐 그 중앙 언론사나 이런 언론사의 어떤 그 공신력이 필요하고 그 언론사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거나 하지 않고 공표할 수 있는 여론사를 얻는 것은 서로 이익이기 때문에 뭐 공동조사를 기획하면서 비용 부담을 한쪽이 100% 했다고 해서 그 자체가 그냥 위법이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제 아마 그 형식을 보면 사실은 미래한국연구소가 PNR하고 여론사를 해서 공표하기 위한 어떤 그 통로가 필요했었고 그 속에서 아마 이제 언론사를 접촉을 해서 이걸 공동기획으로 발표하자 이렇게 아마 합의가 됐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뭐 그 비용을 뭐 내지 않았다고 해서 그 자체가 뭐 반드시 법 위반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PNR 조사를 보면은 윤석열 후보가 거의 일관되게 이제 그 높게 나오는 그 결과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이거 여론조사 전문가로서 당시 어떤 추이를 기억을 하고 계실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건데요.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이제 그 당시에 여러 다른 여론조사에 비해서 PNR 여론조사가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좀 높았었고 그래서 사실 논란이 좀 됐었죠. 그리고 당시에 보면은 중간에 이제 이 PNR의 정기 여론조사를 발표하던 매체가 중단을 하는데 그때 아마 이게 뭐 그 당시에 여당,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의 항의, 왜 윤석열 후보가 높게 나오냐는 항의가 많아서 그랬다라는 뭐 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이게 물론 이제 그 여론조사 기법에 따라서 특정한 패턴이 나타나기도 하고 여론조사 기관의 어떤 그 뭐 설명할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뭐 조사 시간대를 어떻게 운영한다라든지 뭐 조사의 질문에서 뭐 재질문을 한다 안 한다 이런 어떤 운영 방식의 차이 때문에 어떤 패턴이 나타날 수 있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제 그게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다른 그 당시의 여론조사들하고 다른 여론조사 비교했을 때 과도하게 다르다라고 하면 그거를 어떤 이제 운용상의 뭐 어떤 특성 때문에 나타난 차이다 이렇게만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그 PNR의 여론조사는 당시에 상당히 논란을 일으킬 정도로 윤석열 후보가 지속적으로 높았고 특히 윤 후보가 좀 이제 빠지는 당시에 조사들 시기들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장모 관련된 이제 선거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다른 조사들에서 지지율이 빠지는 시점에도 그렇지 않았다 이런 논란을 불러일으켜서 이게 이제 지금 PNR의 설명대로 그 뭐 회사 고유의 어떤 특성에 의한 흐름이었는지 아닌지 이 부분은 뭐 좀 논란이 계속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근데 이걸 또 규명하기는 사실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특정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대한 뭐 조작이나 어떤 왜곡을 유도하는 어떤 그런 장치들이 있었냐라는 것이 규명돼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그러니까 로우 데이터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 분석을 해야만 결론이 나올 것 같은데 로우 데이터 같은 보관 기한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규정상? 지금 제가 법 규정은 모르겠는데 아마 그렇게 길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뭐 국회에서는 이제 여론조사 관련된 뭐 데이터를 뭐 상당 기간 보관하는 법안도 발의가 되고 했는데 뭐 그것이 통과되진 않았었고요. 그래요. 그러면 이게 지금 로 데이터가 없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겠네요. 그러면?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실제 21년도 관련된 자료들이어서.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그 소장님이 연결한 김에 최근 여론조사 결과 좀 추이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여러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런 지금 뭐 이제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소장님이 특히 주목하는 포인트가 있을까요? 그 지지율의 어떤 변동성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지지율이 낮아진 것뿐만 아니라 지지율이 사실은 이제 각 조사기관 자체의 그 추이에서 보면 그 출범 후 최저치라는 표현을 여러 번 이제 보셨을 텐데 문제는 이제 완만하게 낮아진 그 지지율 자체의 숫자도 문제지만 최근에 예를 들어서 뭐 체코 원전 수주라든지 윤 대통령의 이제 뭐 아세안 순방 외교라든지 이런 어떤 일련의 그 활동들이 있을 때 그런 상황에 따라서 지지율이 좀 출렁이거나 등락이 있어야 되는데 뭐 그런 어떤 일상적인 국정 수행 활동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지율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지금까지도 어쨌든 남아있는 이제 애정을 갖고 남아있는 지지층 이외의 분들이 이제는 뭐 국정 운영을 잘한다 잘못한다 이런 평가를 넘어서 사실은 거의 그 무관심 단계로 넘어간 분들이 많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지율이 낮더라도 계속 관심이 있으면 어떤 일을 잘하게 되거나 뭔가 악재가 해소가 되면 지지율이 오르게 되잖아요. 이런 과정들이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건 좀 상당히 그 어떤 윤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좀 부정적인 성과가 다수가 낀 채로 고착되어 가는 게 아닌가. 상당히 좀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어떤 그 전향 해법을 보이지 않고는 지지율의 어떤 상승 곡선을 그려내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말고 국민의힘의 지지율도 지금 하락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원인 뭐 명태균, 김건희 의혹 이게 가장 큰 원인이다 이렇게 진단을 해야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그렇고요. 근본적으로 본다면 결국은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종속 관계, 당정 관계에 대한 극복들이 되지 않으면서 예. 정당 지지율이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상실해 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사실 이제 잠깐 그 상승세를 보였던 지점이 어디냐면 전당대회 막바지와 직후일 겁니다. 네. 여당에 그 한동훈 당대표가 선출되고 그 당시에도 결국 보면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친윤 그룹과 뭐 각을 세우고 어떤 차별화 시도 이런 것들이 좀 부각이 되는 시기에 한동훈 대표 본인 혹은 정당 지지율이 올라갔다가 그것이 이제 오히려 전당대회 이후에 좀 이렇게 뭐 좀 미지근하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도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 결국 그렇다라고 하면 당이 결국 윤 대통령의 그늘 아래 종속된 관계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정당 지지율도 같이 좀 이렇게 하향된 어떤 흐름을 보인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뭐 실제로 열릴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다음 주에 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독대가 예정이 됐는데 이 자리에서 어느 정도의 해법이 나와야 여론을 돌릴 수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윤 대통령이 지금까지 이게 뭐 여러 가지 사안들 다 종합해서 하나의 핵으로 본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공적 통치의 과정들을 정상화시키고 국정 운영의 방식을 바꾸겠다라는 어떤 선언을 하지 않고는 이게 뭐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지금 누적되어 왔기 때문에 이게 뭐 어떤 예를 들어서 뭐 물론 그래도 상징적인 조치가 필요하겠지만 한두 가지의 어떤 이야기들의 뭐 해법이나 논의만 가지고는 사실 이제 뭐 그 중에서 가장 상징적으로 누적되어 있는 게 지금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 그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혹들을 해결을 하고 해소를 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고 이런 것들에 대한 합의를 이뤄낼 수 있느냐 문제가 논의가 되지 않는다라면 사실 그 독대 자체가 뭐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두 가지 조사가 있습니다. 엠브레인 퍼블릭 등 4개 여론조사 기관이 7일부터 9일까지 전국의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실시한 조사가 있고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7일부터 11일까지 전국의 18세 이상 유권자 2,000명에게 무선 97%, 유선 3% 자동 응답 방식으로 조사한 조사 결과 이 두 가지를 토대로 최저치란 말씀을 드렸고요. 자세한 조사 결과는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이상일 소장과는 좀 여기서 인사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